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그럼 네.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라벨라 에포크라는 화면에 나오는 이세 권의 책,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이렇게 이 세 권의 만화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원래 이제 한남동 주민자치회 그 교육문화분과에서 하는 이제 분과 독서 모임인데 이제 뭐 알다시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저희 차원에서 그런 모임을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오픈해가지고 요 책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다 들어오시라. 뭐안 읽은 사람도 상관없다. 뭐 무려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몇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 뭐 책을 얼마나 보셨는지 혹은 뭐 왜 들어오셨는지 그런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이동원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원이라고 하고요. 그 독일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기술 영업 일하고 있고요. 고전문화, 세계사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저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주에 거친 사나이 비스마르크 전까지만 읽었고요. 음, 만화랑 같이 돼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고 있고 요거 끝나고 꼭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친 사나이 비스마르크는 상당히 앞부분이네요. 네. 지금 어디 밖이에요? 옷을 두껍게 껴입고 계신데? 아, 좀 이따 나가야 돼가지고 미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하, 자, 10인데 나가시려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죠. 아, 우리 조현은 분과장님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조현은 분과장님. 네네, 저는 교육문화분과장이고요. 한남동. 저희가, 원래는 등산 모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모임까지 그걸 곁들이게 되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도 않고, 이번에 참사를 겪으면서 그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 이렇게 지, 어, 총무님 지인분들까지 초대하게 되어서, 예,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네. 지난번에 저희 10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한 등산하면서 번 한번 다 했죠. 예, 한 번 읽기는 했는데 예, 뭐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아서 자, 책을 다 알겠습니다. 읽어야겠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 예, 예, 예. 네, 다 거기까지. 읽지는 예. 못했어요. 네. 네. 우리 정치하는 트러커 박정우님. 박정우님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에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윤봉기 기자님을 제 정치적인 스승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봉기 기자님의 재미난 또 역사 이야기, 책은 읽지 않았지만 듣고 음,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호님 빨리 나가셔야 되니까 먼저 음소거 키시고 책 읽은 데까지의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책 읽은 데까지 소감. 음소거 키시고. 한 50분 정도는 시간 있어서 막 급하진 않고요. 네, 어쨌든, 네. 네, 나가라고 안 하시면 계속 있을 거고요. 네, 네, 우선 있으세요. 라벨레 에포크가 뭔지를 몰랐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약간 변하던 그때 시기 관련해 가지고 뭐 산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되게 그 격변이 많았던 발달했던 시기라고 확인을 했고요. 관련해 가지고 뭐 철이 대량 생산되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발달하고 이런 부분도 봤었고 뭐 찰스 다윈 그런 이론 진화론이죠. 진화론을 이제 제국주의에 어떻게 반영해서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요. 예술적으로도 좀 읽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못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친 사나이 비스마르크 전까지 읽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폴레옹. 나폴레옹 조카 나폴레옹 이 부분을 읽으신 거네요. 네. 나폴레옹 3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시면서? 아, 제가 문외한이라 나폴레옹 3세 족제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는데 음.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 참 나폴레옹이랑 재밌죠. 나폴도 형님인데 또 뭐였죠? 형님인데 또 장인어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죠? 뭐 그런 관계죠. 예, 면.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되게 고난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화정에서도 위치하게 되고 작정에서도 위치하게 되고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많은 그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노동권이나 이런 거에도 많은 뭐 영향을 끼친 좋은 인물이구나라고 저는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조윤현 학과장님도 좀 기억을 떠올리셔갖고 이 책에 대한 소감 좀 네네. 얘기해 주시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루이스 미셸이라는 이 파리 사람의 꼬민 전사. 붉은 처녀로 일컬어지던데, 이분의 신념에 대해서, 신념을 계속, 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는 변치 않는 신념을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의 약간 음, 대결? 음. 이게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이제 나폴레옹은 약간 외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비스마르크는, 어, 내적으로 정세를 파악하거나 이런 데 능한 인물이었던 것 같고, 예,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형미 교수님 들어오셨는데요. 최형미 교수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자기소개요? 네네. 왜냐면 네, 여기 네. 우리 주민자치위원 아닌 분 들어와 계셔서 자기소개 좀 아, 간단히.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교육문화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막 이제 올해 이렇게 일한다고 올해인가 작년인가 예, 오래, 오래. 최혜형인데 최지원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네, 최지원 교수님. 네. 네. 그 책은 저는 얼마나 보셨나요?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좀 저도 이렇게 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읽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왜냐면 음, 요 사건은 아는데 요 사건의 개연 요게 또 안 되니까 또 딴 거 찾아보고 그래서 한 3분의 1이나 읽었나? 음.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걸리셨는데 지금 몸은 괜찮으세요? 여, 어, 그저께부터 조금 괜찮아요. 아니, 아, 코로나 접종한 거예요. 백신 접종. 4차. 4차 접종. 그랬더니 이제 근데, 아프셨던 거구나. 근데 많이 고생했어요. 어, 아, 제가 2번이나 알았고, 3차까지 맞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터키 잠깐 여행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음, 해가지고 그냥 4차를 맞았더니, 어우, 고생했어요, 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네, 뭐 네. 잘, 예, 면역이 생기셨을 테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제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저는 되게 일단 재밌게 봤고, 이분이 이제 원래 사업하시던 분이잖아요. 그 사업하면서 전 세계 출장 많이 다니시던 분인데, 이 개인적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주워 듣고 읽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만화로 이런 교양 만화 시리즈를 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업가가 갑자기 만화가로 이렇게 전직한 것도 신기하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또 의외로 전문성이 있어요. 꽤 깊이가 있어요. 제가 이 국제정치학이나 이런 걸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나도 몰랐던 내용들까지도 꽤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번 보고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쭉 이제 두 번째 리뷰를 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라벨라 에포크에 왜 집중을 해야 되냐, 왜 이걸 이 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느냐, 이 시점에. 그러니까 라벨라 에포크 직후에 나오는 게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1870년경부터 1차 대전 직전, 1914년 정도까지를 라벨라 에포크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사실은 그 굉장히 이상주의에 들떴던 시기. 전 세계가 어떤 그 기술 진보와 어떤 평화, 세계 평화를 이제 누렸던 그런 시기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난 90년대에 겪었던 냉전 이후에 1990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겪었던 한 30년 정도의 시기가 어찌 보면 이 100년 전에 150년 전에 라벨라 에포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술 진보와 이때도 사실 세계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서세 동점의 시기지. 이른바 이른바 서세 동점에 의한 세계화가 일어났던 거고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소련이 몰락하면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세계화가 또 다시 일어났던 거죠. 일종의 2차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문화가 비슷해지고 어떤 우리가 진보와 희망, 프란시스 쿠야가 말한 역사의 종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승리 뭐 이런 걸 구가했던 시기가 지난 한 50년, 한 30년 정도 이어졌잖아요. 근데 마침 이 라벨라 에포크의 시기도 그런 느낌의 시대였던 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 시대가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인류가 낳은 최악의 어떤 그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것인가를 한번 지금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세계사적 흐름하고도 이 시기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라벨라 에포크 1870년부터 1914년까지의 시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재밌는 건 라벨라 에포크 이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 3세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왜 나폴레옹 3세냐? 나폴레옹 3세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죠. 포퓰리스트 정치의 원조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그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마르크스가 한 말이잖아요. 마르크스가 이제 그 브리메르 18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에서 그 역사 평론을 하면서 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 번은 비극, 한 번은 희극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나폴레옹 1세와 나폴레옹 3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1세는 비극적 인물이었고 비극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고 나폴레옹 3세는 코미디 같은 놈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 3세를 희화하면서 풍자하면서 쓴 말이 바로 이 유명한 표현인데 이게 이제 나폴레옹 3세를 나타내는 말일 정도로 인생 자체가 코미디 같은 사람이죠. 아주 뭐 아까 이동원 씨는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 업적이 있어요. 상당한 이제 그 이 책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어떤 프랑스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또 이 자기의 어떤 삼촌이었던 나폴레옹 1세의 어떤 그 브랜드, 명망, 이걸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어찌어찌 해서 대통령 되고, 어찌어찌 해서 황제까지 된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우리 지금 촛불 집회 같은 국민들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제 국민투표로 대통령도 되고, 이제 황제도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사실 저는 우리 역사하고도 많이 이렇게 그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라든가 이게 일종의 나폴레옹 1세와 나폴레옹 3세 같은 관계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끝났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약간 코미디처럼 중간에 탄핵으로 끝나게 된 거라든가 저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도 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비극의 어떤 아우라 비극의 브랜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치를 하진 않았죠. 이제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코미디라고 보기엔 아직 좀 이르죠. 끝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패턴 한 사람의 영웅의 어떤 아우라를 활용해서 그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뭐 이런 패턴은 뭐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부터 뭐 많이 등장하는데 나폴레옹 3세가 이제 근대에서는 그런 패턴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고 굉장히 허영심과 어떤 자기 과시욕과 요즘으로 치면 완전 관종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관종의 오브 더 관종인 사람인데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대통령과 황제까지 됐다가 그 어떤 허영심과 어떤 과시욕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 비스마르크한테 제대로 걸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스마르크한테 제대로 걸려서 결국 전쟁을 통해서 패배해서 이제 그 사퇴하고 은퇴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실패한 황제로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재정의 문을 닫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부르봉 왕조가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뭐 공화국이 복귀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면 이 나폴레옹 3세의 어떤 네메시스,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는 누구냐? 비스마르크는 이제 철혈 제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저는 이제 총리가 된 이후의 얘기는 저도 상식적으로 외교사에 나오니까 좀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의 장점은 비스마르크가 젊었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젊은 시절에 어떤 거친 남자, 그 막 이렇게 이 여자 뭐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여행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청년 시절을 보내잖아요. 비스마르크가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근데 이제 중소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돈은 많았는데 그래도 뭐 워낙 막 탕진하고 여자 쫓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남봉꾼처럼 뭐 그렇게 살다가 그 귀족이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동네 우리로 치면 이제 구의원 정도를 받은 거지. 예, 자기 고향에서 이제 지주 아들이니까 구의원 정도를 받아서 정치를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친구의 와인 아내였죠. 그래서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뭐 따끔한 소리,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 아니라고, 당신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일종의 뮤즈 같은 거죠. 그 여인의 어떤 충고를 받고 어떤 인생의 어떤 큰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에는 그분이 결혼하라고 했던 여자랑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그 질풍노도로 막 이렇게 전 세계를, 유럽을 헤집고 다니면서 살았던 게 오히려 또 정치에는 도움이 되는 자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동네 구의원 같은 걸로 시작해서 구청장 같은 게 되고 동네 시장 같은 걸 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프로이센의 중앙정계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그 워낙 또 말을 잘하고 이 여자 꼬시고 뭐 이렇게 도박하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화술이 이렇게 몸에 밴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바닥에선 또 굉장히 먹어주는, 정치권에선 또 먹어주는 자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센의 어떤 중앙정계의 보수의 총화로 등장.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뭐 홍준표나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우리로 치면 보수인데 이제 말 잘하고 이제 자기 이렇게 안 지고 막 자기 논리 갖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그 당시 황제, 프로이센의 황제였던 비렐름 1세죠. 비렐름 1세 턱수염 이렇게 나신 분, 이제 그분의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총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나폴레옹 3세의 아주 정반대적 인물이었던 거죠. 나폴레옹 3세가 그야말로 과시욕에 쩌는 그 관종 포퓰리스트였다면, 비스마르크는 포퓰리스트와는 완전히 극단에 있는 그야말로 리얼리스트. 그야말로 초현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방탕하게 산 걸 생각해 보면 되게 의외의 어떤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주의자로 정치를 했고, 그래서 아주 기회를 틈타다 보다가 이 프로이센의 국익이 뭐냐? 그래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프로이센의 처한 문제는 니네가 얘기하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로이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철과 피밖에 없다. 그 철과 피라는 건 결국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힘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무슨 니네가 말하듯이 이렇게 말과 뭐 예의 범절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뭐 외교 이런 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뭐 스페인과도 한번 전쟁을 했나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그래서 두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프로이센을 독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지역 연방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오스트리아는 빼고 오스트리아를 끼는 대독일주의로 갈 것이냐, 오스트리아를 빼는 소독일주의로 갈 것이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먼저 소독일주의로 통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소독일주의 노선의 통일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 3세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 나폴레옹 3세의 허세와 과시욕을 잘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도발하게끔 만들어서 양쪽의 민족 감정을 교묘하게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나폴레옹 3세를 꺾음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전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그리고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비레르 1세를 독일 황제로, 카이저로 이렇게 에, 등극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저의 총애를 받아서, 물론 이제 갈등도 많이 겪었지만 총애를 받아서 총리직을 16년인가 뭐 19년인가 역대 최장수 총리죠. 그래서 지금 독일에 3명의 최장수 총리가 있는데, 비스마르크하고 통일의 기회던 헬무트 콜하고 최근에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이 3명이 한 16년 정도 한 거의 최장수 총리들이거든요. 이 3명, 그 장수 총리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독일이 이 질적으로 한 번씩 쫙쫙 이렇게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죠. 그 18년이면 우리는 지금 박정희 정권 정도라고 보면 돼요. 박정희 정권이 18년 집권했잖아요. 그 정도로 비스마르크가 집권을 하면서 독일이란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놨지. 근데 이제 문제는 비스마르크가 퇴임한 이후에 그 비레름 1세의 손자인 비레름 3세가 이제 비스마르크를 이제 잘랐고 쫓아냈고, 그 이후에 어떤 비스마르크가 펼쳤던 아주 정교한 현실주의 외교 정책이 파탄을 맞게 되면서,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어떻게든 이제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프랑스를 고립시켜 놓고, 프랑스의 어떤 그 보복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다 동맹 관계를 맺고, 특히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죠. 그래서 프랑스를 포위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제 독일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유럽에서의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폈었는데, 이제 비렐름 3세 젊은 황제가 등장하고 나서는 비스마르크를 잘라버리고, 우리도 뭐 제대로 된 제국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와의 동맹을 파기해버리고, 이제 뭐 영토 확장, 그리고 영국과 갈등을 빚고, 프랑스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우려했던 양면 전쟁. 그러니까 독일은 유럽의 중부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러시아를 맞대고 있고 서쪽에서는 프랑스를 맞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러시아와 프랑스 양쪽과 다 전쟁을 벌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비스마르크의 외교 전략이었는데 멍청하게 이제 그거를 버리고 러시아와 프랑스 양쪽과 다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이 파탄을 입게 되고 그게 이제 라벨라 에po크를 끝내고 1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건 먼 훗날의 얘기고 어쨌든 이제 비스마르크가 정치를 하던 시기에까지의 과정, 비스마르크의 전성기와 몰락까지의 과정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 얘기, 비스마르크 얘기, 구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스마르크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보불 전쟁의 후과로 생긴 게 이른바 파리 꼬민이잖아요. 아까 조윤은 분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파리 꼬민 얘기가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거죠. 그 파리 꼬민은 우리로 치면 5.18 같은 사건이죠. 5.18 같은 사건. 그야말로 이제 진보주의자들, 민중들, 어떤 좌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나마 한 몇 주 정도의 기간이었죠. 한 몇 주 정도의 기간 파리를 점령하고 파리에 일종의 임시정부를 세운 거야. 해방구를 세워서 이제 파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정치를 해봤는데 이 신일용이라고 하는 작가의 특징은 이 사람이 무슨 좌파 이 사업가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냉정한 현실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리 꼬민 자체를 무슨 엄청 우리나라의 진보주의자들은 되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제 이렇게 어떤 역사에 잠깐 등장했던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처럼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신일용 씨는 그러지 않고 파리 꼬민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또 엄청 비난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파리 꼬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그 조인현 부과장님이 얘기한 그 여자분 이름이 뭐 미셸인가요? 약간 뭐 그 분처럼 음소거 키고 얘기해서요. 이제 그분처럼 굉장히 끝까지 자기의 어떤 신념을 지킨 그런 여자분도 있었고 이름이 뭐라고요? 루이스 미셸이요. 미셸 맞죠. 그리고 이제 네네. 파리 꼬민을 이용해서 그 벼락 출세해가지고 괜히 막 이상한 이렇게 짓 하다가 문화재에 불 지르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안 죽여도 될 그 예를 들면 대주교라든가 뭐 파리 대주교 이런 사람들 괜히 죽여서 보수파를 더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보복을 초래한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파리 코멘에 등장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군상을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파리 코멘의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역사적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파리 꼬민이 또 이런 식의 스토리로 흘러간 거였구나. 이거를 사실 어떤 진영의 논리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비난하거나 혹은 아주 극단적으로 찬양하거나 이렇게 가는데 신일용 씨는 그러지 않고 파리 꼬민의 역사를 나름대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어떤 그 진보적인 열정, 좌파들이 가진 그 열정에 대해서 또 존중감을 드러내면서 현실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파리 꼬민의 어떤 그 혼란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라벨라 에포크를 상징하는 3대 건축물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되게 재밌죠. 첫 번째는 그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만들어진 얘기가 나폴레옹 3세의 취향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공화국 시절에 건립이 되는데 그 오페라 하우스로부터 그 파생된 이야기가 뭡니까? 이른바 우리가 그 즐겨보는 오페라의 유령이잖아요.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이 사실 그 오페라 하우스로부터 파생돼가지고 오페라 하우스를 만든 건축가 얘기,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을 쓴 그 소설가 얘기, 그리고 나중에 그 소설을 가지고 몇십 년 뒤에 뮤지컬로 만들어서 히트를 시켜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툭 한번 들어와서 뮤지컬 계속 공연하잖아요. 저도 봤는데 그런 이제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얘기로까지 이어가는 스토리가 되고 재밌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여신상. 그 프랑스 사업가와 정치가가 의기투합해서 그 미국의 독립혁명을 기념하는 남북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자유의 여신상을 지어준 얘기.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고 건축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되게 재밌죠. 그리고 또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그 기술력을 활용해서 프랑스의 에펠탑을 세운 얘기. 에펠탑이 처음 만든 저도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파리에 상징하면 다 에펠탑을 생각하지만 라벨라 에포크 시절에는 에펠탑을 엄청나게 흉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4대강 이렇게 해놓은 거 되게 흉물이라고 생각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당시에 에펠탑은 왜냐면 그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 고딕 양식의 건축물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아니 쇠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젓가락처럼 붙여서 파리를 상징하는 그 300m짜리 탑을 만든다는 게 뭔 소리냐. 그래서 당시에 예술가들 명사들은 너도 나도 뭐 에펠탑 반대 운동을 막 벌였다는 거지. 그렇게 흉물스러운 철 구조물을 어떻게 파리의 중심부에 세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거 원래 30년간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 계약 끝나면 철거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에펠탑을. 그랬는데 이제
그게 파리의 만국박람회와 함께 엄청난 히트 상품이 되고 거기서 엄청난 관광 수입이 전 세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파리를 상징하는 상징물처럼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철거 얘기가 쑥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죠. 프랑스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에펠탑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 입장료로 지금까지도 파리시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에펠탑 얘기도 상당히 재밌는 이 에펠탑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제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어,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일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메이지 유신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의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라벨라 에포크라고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라벨라 에포크는 유럽의 얘기죠, 유럽.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유럽의 그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의 그 전성기 그 시절을 우리가 라벨라 에포크라고 하는데 신일용 씨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그 끼친 영향을 추적하려면 일본이 가장 크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지 그게 이제 서세동점의 어떤 아시아판 사건이잖아요. 메이지 유신이.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아시아판 라벨라 에포크를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후의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국민 소설가인 시바리 오타로가 쓴 뭐 스카모토 료마 얘기라든가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청일 전쟁, 러일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소설들을 남겼고 그게 일본의 국민 소설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문화 콘텐츠로 많이 재활되고 있고 재생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참고를 한 거죠. 그런 일본의 어떤 근현대사에서 많이 참고를 한 얘기를 자기식으로 정리했지만 저는 좀 재밌는 점은 이제 그 시바리 오타로의 시각을 일반적으로는 따라가면서도 제가 지난번 등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후쿠자와 유키치를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이 신일영 씨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면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 집회에도 나오는 위인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개화기 성각자, 뭐 유길준이나 무슨 서재필 같은 뭐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 그 일본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 지식인이죠. 근데 사실은 신일용 씨는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냥 이렇게 복붙한 사람이다 이거지. 서양에 있는 여러 고전들을 이렇게 보고 그냥 막 복붙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라카이 그 언론 용어로 우라카이 해서 베껴 와가지고 적당히 짜깁기 해서 그냥 소개한 사람일 뿐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사상가냐. 아주 얇은 사람이었다 이거지. 그 아주 깊이 있게 어떤 자기의 어떤 실천과 평생의 어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한 사상이었다기보다는 서양의 얘기를 그냥 먼저 봤기 때문에 그때 인터넷도 없고 뭐 이런 시절이니까 먼저 좀 일찍 들여다보고 그걸 일본어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물론 번역을 해서 민주주의라든가 권리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을 후쿠자와 유시키치가 만든 거죠. 그 사람이 만든 번역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뭐 기여를 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냥 이렇게 서양의 어떤 근대 사상을 그냥 번역해서 전수한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실천은 결국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부추겨가지고 일본을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만들고 또 한국에 대한 엄청난 혐한 의식을 퍼뜨리고 뭐 이런 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6.1절 부추겨가지고 아니 김옥균이죠. 김옥균을 부추겨서 괜히 이렇게 한국을 침략하게 하는 그 이론적 기반을 만든 사람에 불과하다. 별로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타라입구론 뭐 이런 걸 받아들여서 결국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고 어쨌든 이 책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성공해서 이렇게 근대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까지를 5장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본격적인 라벨라 에포크는 사실 요 이후 시기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주로 2권에 다루는 걸로 하고 1권에서는 그 앞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맞아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2권까지 보시면 상당히 그 교양을 쌓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1차로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다시 한번 또 그 소감이나 리뷰 혹은 질문을 듣도록 할게요. 우리 이동원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이동원 씨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점이나 질문이나 소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역시나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 들으면 쏙쏙 잘 들어가지고 재밌고요. 이권 읽을 때는 다 읽어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조현은 분과장님도 네, 소감이나 네, 질문. 아, 10월 달에 잠깐 둘이서 했을 때보다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음,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역시 이런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걸 잘 풀어내셔서 부럽고요. 저는 이제 아까 비스마르크랑 그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3세. 대결을 그냥 단순하게 인식만 했는데, 뭐, 외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사람. 근데 그걸 또 정치적으로, 뭐 포퓰리즘하고, 뭐, 현실주의?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박정훈님 혹시 가능하시면 잠깐 키고 그 소감 얘기해 주실래요? 네. 지금 이거 1권까지만 얘기하신 거죠? 네, 1권까지만. 2권도 혹시 하시나요? 네, 하죠, 다음 달에. 네. 아, 그래요? 이거는 꼭 책 읽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비스마르크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냥 친절한 군함 이름으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독일의 군함 이름이죠, 유명한. 격하게 닮고 싶은 정치인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나온 삶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최지원 교수님도 소감 혹은 질문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 이 신임 형식을 왜 에포크 라벨르를 어, 그 의미 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그게 아주 공감을 하면서 더 이렇게 읽고 싶은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변화와 그 변화는 지금의 변화만큼 폭발적이고 완전히 이렇게 변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그 시점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본다는 거는 되게 의미 있겠다.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고, 또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해 준 우리 윤봉길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일본을 좀 뭐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렇게 그 관계와 그 시간의 흐름과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것까지를 좀 전체적으로 봐야지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죠. 바르게 판단보다도 좀 판단에 합리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왜 겉핥기식으로만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1권 정리해 주신 거 너무 좋고요. 좋다기보다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 제가 이렇게 뭘 읽다 보면은 그때 당시 직위가 지금의 뭐쯤 될까 이것도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좀 판단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실록 읽는 것도 학생들하고 할 때도 그렇게 예를 들어 지금의 구청장이야, 지금의 뭐 서울대 총장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이해는 쉽지만 또 그게 정확한 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교양을 쌓고 뭔가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 윤목님 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권 또 마저 잘 읽고 다음 달에 2권으로 또 할 때 열심히 읽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감사합니다. 소개를 네, 했는데 늦게 들어와서 소개를 못 받았어요. 누구 오셨는지 네, 네, 처음이라 네. 지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이동원 씨는 독일계 철강회사에 다니는 저희 다른 독서 모임 멤버인데, 관심 아, 있어서 네. 들어오셨고, 아, 우리, 좋습니다. 네. 우리 정치하는 트러커 박정훈 님은 또 이동원 씨가 다른 독서 모임에서 또 저랑 같이 와, 공부하는 스터디 우리 멤버십니다. 지경이 넓어지겠네요. 독서 모임 네, 많이 네, 하신 분 오시니까. 그러게 네네. 말입니다. 그리고 네. 홍시경 선생님은 저도 그 전에 몇 번 들어오셨어요.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좀 늦게 오셔서. 안녕하세요. 들려요? 네네. 네, 들립니다. 아, 예, 예. 회의를 줌으로 하는 걸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왔는데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윤범기님의 그 소개 말씀이며 이런 거를 자세하게 못 들었지만 중간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쭉쭉 이어서 가니까 제가 사실은 10월 달에 그 책을 남산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두 권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만 읽고 뒤를 못 읽었어요. 근데 참 이 책이라는 게 이 나이가 들어서 읽으니까 감회는 오는데 오래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이 나중에 또 읽어야지 하면서 결국은 다 못 읽고 그냥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윤봉기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책에서 저기 읽는 것보다 쏙쏙 들어오는 그런 건 있네요. 그래서 뭐 일단 시간이 되면은 책을 읽는 게 좋은데 요즘 책 이렇게 접하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느껴봤네요. 어쨌든 이 모임에 제가 또 이렇게 저기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조현은 님의 그 성의에 감사를 표하고요. 가능하면 저도 이 독서 모임에 제대로 들어올게요. 감사합니다. 제 알겠습니다. 이야기 다 들렸나요? 네네네. 홍유경님 그럼 네네. 한남동 주민자치위원이신 건가요, 지금? 네네, 한남동 네, 주민자치회고 그쵸. 제가 교육분과위원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마을공유분과로 옮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분과위원회에 미련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또 조연은 위원장님이 저를 자주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까 저는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교육분과위원회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항상 저는 생각해 주세요. 언제나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나 아, 환영합니다. 예. 네, 오늘은 하여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네. 마치겠습니다. 화면 잠깐 봐주시고요. 자, 네, 하나, 감사합니다. 네, 하나, 나가게 하면 둘, 될까요? 셋. 자, 사진 한번 찍었고요.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제대로. 확인이 서투르 안 되는구나.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럼 다음 달도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권 읽고. 그럼 다음 달에 1월 뵙겠습니다. 14일. 감사합니다. 1월 네, 14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네. 어,